자, 이제 등압선을 그리는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관측 지점의 값이 기준값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관측 지점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특정 지점의 기하값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균등 분할의 원칙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아래에 보시면 A와 E 지점을 연결했을 때 A 측점은 1013, 그 다음에 E 지점은 1010 헥토파스칼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4헥토파스칼 기준으로 표현할 때 지나갈 수 있는 등압선이 1012 헥토파스칼 등압선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때 12의 값은 10과 13 사이에 균등 분할을 한 12지점에 분포해서 지나가도록 그림을 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4헥토파스칼 간격의 기하값이 없을 때에는 주변의 관측값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의 거리에 따라서 계략적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또 너무 엄밀하게 매번마다 그 값을 다 측정해서 연결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관측 지점의 값을 보고 계략적으로 형태를 추론해내고 그 다음에 등간격으로 해서 등압선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훈련을 많이 하시면 등간격으로 해서 계략적으로 요 지점 정도 된다라고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지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등압 간격이 기압의 간격이 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B의 예와 같이 1008 그다음에 1017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는 좀 더 간격을 좁게 표시해서 따지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지금 2헥토파스칼 간격으로 등간격을 나누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등압선도가 지나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죠. 뭐 경우에 따라서 매끄럽게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관측 지점이 촘촘하게 있는 경우도 있겠죠. 관측 지점에 우리가 무슨 연결하듯이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매끄러운 곡선이 되도록 등압선도를 그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압선 굴곡의 예라고 했는데 지금 그 1012 헥토파스칼을 연결하는 것이 각 지점마다 다 연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굉장히 직선 형태의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죠. 그런데 이제 B와 같이 매끄럽게 다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략적으로 이 지역, 이 일대는 요 정도 기압의 값을 가지므로 요 정도 등압선이 지나간다라고 해서 매끄럽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등압선이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라 급격히 꺾이는 지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급격하게 꺾이는 지점이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한 전선 부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근에서 특히 온대성 저기압 부근에서 전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날씨를 할 때는 전선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선이 있나 없나를 판단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람이 굉장히 급히 바뀌는 지역. 가까운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풍향의 방향이 아주 급하게 바뀌고 있죠. 지금 전선의 풍향에서 보시면 한랭전선 뒤쪽은 대체로 북서풍의
풍향인데 한랭전선을 지나서 앞쪽은 완전히 남서풍 계열이어서 아주 대치되는 아주 급격하게 풍향이 바뀌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곳은 주로 전선이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급격하게 변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 자세히 들어가서 양측에 그런 방향의 방향이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서 온도 변화도 역시 급격하게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급한가. 뭐 구름이 있다, 없다, 비가 내렸다, 금방 안 내렸다. 이와 같이 굉장히 일기가 급하게 변하는 지점은 대체로 전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풍향의 변화, 두 번째 기온 변화, 세 번째는 일기 현상을 보고 전선의 분포를 우리가 추론하게 됩니다. 전선의 일기 변화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인 일기도에서 등압선도를 그릴 땐 이런 전선이 분포한 곳에서는 이와 같이 굉장히 급격하게 등압선이 꺾이게 돼요. 그래서 등압선을 그릴 때 대체로 부드러운 곡선이 되도록 그리지만 예외적으로 전선이 분포하는 곳에서는 급격한 꺾임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등압선도를 그릴 때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겼는지 판단하기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기준입니다. 등압선은 절대로 중간에 끊기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기도 내에서 등압선은 양쪽 끝단이 지도의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하나의 선으로만 계속 연결되어져 그려진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만약에 어딘가 이제 더 이상 연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패곡선, 그러니까 막힌 원과 같이 뭐 특별한 경우에 원이 되겠지만 대체로는 이제 패곡선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패곡선으로 그려져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그림에 보시면 지금 등압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등압선 표현할 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등압선 평행 시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가. 지금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A, 틀린 것이 뭐가 틀렸냐면 지금 저기압 중심부에 기압 골은 있는데 기압 능이 없죠. 그러니까 기압 골은 있는데 기압 능이 없다. 연속적 분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분포에서 기압 골과 그다음에 기압, 그다음에 능이 있는 것을 잘 확인하시고 고기압의 중심 부분, 저기압의 중심 부분을 먼저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등압선은 매끄러운 곡선, 그러니까 또는 패곡선을 이루도록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왼쪽 아래에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패곡선 또는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를 띠고 그림을 그리게 되겠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패곡선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른 패곡선이 교차 시에 그러니까 서로 엇갈리도록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려지거나 나뉘어지거나 서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연속적 분포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자르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압선에서 이제 그 등압선을 그릴 때에는 이렇게 잘리지 않도록 혹은 이렇게 갈라져서 두 개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차하지 않고 잘리지 않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그림을 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등압선도를 이제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략적으로 보는데 등압선을 그리는 요령 중에 하나의 예가 뭐냐면 관측 지점에 우리가 풍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향의 방향과 약간 편각을 이루고 등압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관측 지점의 풍향도 등압선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편각이 약 30-40도 정도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상에서는 약 15에서 30도 정도로 비스듬히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그 꼬리표 같은 것들 표시가 많이 되어 있죠. 이게 풍향을 나타낸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풍향을 보시면 그 근처에 분포하고 있는 등압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편각을 갖고 그림을 그려졌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람이 이제 육지와 해수에서 지표면과의 마찰 때문에 풍향이 그 등압선과 수직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뭐 그 전향력이라고 하는 개념과 여러 가지 이제 힘의 요소, 마찰력, 그 다음에 기압 경도력, 힘의 요소들의 합산에 의해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등압선도에서 육지에서는 약간 일치하지 않고 한 30도, 40도 정도 비스듬히 부는구나. 해양에서는 그것이 조금 더 줄어서 표현이 되는구나. 적용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등압선의 성질 중에 하나가 간격이 넓으면 그거는 뭐냐면 기압 변화가 크지 않다는 얘기고요. 기압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건 바람이 약하게 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압선의 간격이 매우 좁은 곳, 그러니까 지금 왼쪽, 저 오른쪽에 있는 그 등압선도에 보시면 왼쪽 지역에 등압선의 간격이 매우 좁은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에서는 바람이 이게 경사가 굉장히 기압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기압 변화가 크다라는 건 풍속이 그만큼 세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고기압과 저기압권에서의 등압선의 배치가 좀 차이가 있는데, 고기압은 대체로 간격이 좀 넓은 편이고요. 퍼져 나가는 형태이고, 저기압은 중심으로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간격이 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서 저기압 중심 부근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고, 고기압 부근에서는 바람이 약하게 분다라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일기예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 이제 중등교육과정에서 일기도 그림 그리기 할 때 많이 나왔던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한번 일기도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이제 그 그리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기압 분포를 보시면 서울 부근에 대체로 기압이 낮아요.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기압의 분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아시겠죠? 서울 부근에 저기압 중심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외곽으로 갈수록 고기압, 그러니까 기압이 높아지고 있구나. 사실은 이제 저기압이나 고기압이 2개 이상이 있으면 훨씬 더 일기도 연습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찾으셔도 좋은데, 요거는 이제 조금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중심이 저기압이나 고기압 중심이 하나만 있는 예제예요. 그래서 서울 중심이 저기압 중심에 해당되고, 측정된 값들이 지금 997, 1003, 뭐 1005 요 정도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00 기준으로 해서 4헥토파스칼 간격의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값, 예를 들면 996,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1004에 해당되는 값이 어디를 지나갈지를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압 중심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읽어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풍향을 보시면 서해안 쪽은 대체로 북서풍 계열이고, 남해안 계열이 남서풍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동해안 쪽이 뭐 남동풍이나 그 다음에 약간 뭐 동풍 계열들이 많습니다. 풍향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죠. 풍향이 급격하게 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서울에서 D 방향으로 갈수록 구름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A와 C에서 C 위쪽으로 역시 구름의 양이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딱 보면 요거는 전형적인 온대성 저기압이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풍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일기도에서 서울에서 D 997, 그 다음에 D 지점 1008을 연결한 구름이 많은 라인이 한랭전선이 지나가는 곳이겠구나 라는 게 읽어지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 방향으로 라인을 그려지면 여기가 온난전선이 주로 지나가는 방향이구나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등압선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등압선에 꺾이는 부분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하시고 간격 표시를 해주시면 일기도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읽어내기 위해서 어떤 상식적인 내용이 좀 필요한데 과학적 원리보다는 실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에 고기압이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 부근 왼쪽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압이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기압은 상대적으로 간격이 좀 넓죠. 일본이 태평양 쪽으로 해서 간격이 좀 넓게 분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부근에 있는 저기압은 등압선의 간격이 좀 좁게 요 정도 규모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고기압과 저기압은 겨울과 여름에는 고기압의 분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읽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봄, 가을에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이나 저기압들은 규모가 요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요 정도 되니까 등압선도가 어떻게 그려지겠구나, 어떤 규모를 갖겠구나라는 걸 같이 읽어보시면 좋고요. 오른쪽에 지금 저기압의 이동 변화, 그 다음에 고기압의 이동 변화가 같이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기압의 이동 변화를 보시면 6일, 그 다음에 7일, 8일, 9일 라인이 있는데 지금 6일은 좁은 간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7일은 좀 더 좁은 간격이 길게 발달하고 있죠. 저기압의 중심이 점점 발달해서 이렇게 변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일과 9일에는 굉장히 패곡선이 넓어지면서 퍼지죠. 이제 저기압이 소멸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일에는 저기압이 발달을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7일경에는 서해안에서 굉장히 많이 저기압 중심이 발달했고 8, 9일 가면서 저기압이 소멸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압의 분포만 보더라도 고기압이 발달하고 있는 건지 또는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는지 또는 소멸해 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기를 읽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기압선의 간격이 어떤 식의 변화를 나타나는가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발달의 차이가 기압의 형태를 굉장히 급격하게 등압선의 그 간격이나 모양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좋고요. 고기압은 대체로 변화가 읽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고기압의 이동과 변화에서 3일 경우에는 대체로 서해안 중국 쪽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죠. 이제 고기압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규모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기압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 4일, 5일 가면서 오른쪽, 즉 우리나라 쪽으로 점점점 오면서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고기압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확장해서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읽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3일 첫날에 왼쪽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압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대체로 이제 봄, 가을에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할 때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양쯔강 기단이 발달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서쪽은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동쪽은 조금 더 넓은 간격을 차지하는 고기압의 초기 발달 형태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점 그 확대된 범위가 조금 늘어나고 지금 6일 지나 7일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이 완전히 동해를 지나서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때는 고기압이 소멸 단계에 이르렀고 이후에는 고기압을 따라서 이동성 또 다른 고기압이 올 수도 있고 저기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새로운 분포를 보시고 유추하시는 방법으로 기압 변화도 읽을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기압의 배치 변화가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대기 대순환에서 편서풍 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 대순환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분포에 차이가 생기고요. 그러면 저위도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고위도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함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바람이 불게 되는데, 고기압과 저기압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해서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휘어져 불게 되는데, 북반구에선 대체로 오른쪽 방향으로 휘어져 불게 됩니다. 원리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대기대순환에서 왜 위도 30도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다르게 분포하는가를 조금 여러분들이, 요거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편서풍과 관련되어져 있는 대기대순환을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면서, 뭐 위도 적도 부근에서는 뭐 이제 그 적도 저압대, 그 다음에 30도 부근에서는 중위도 고압대, 그 다음에 60도에서는 이제 그 고위도 저압대, 그 다음에 90도 부근에서는 극고압대가 발달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바람이 불어나가는데, 똑바로 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향력에 의해서 뭐 북반구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바람이 분다라는 거를 좀 공부를 해두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가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에 해당되고, 이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편서풍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도입니다. 따라서 중위도 고압, 편서풍 지대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바람이 불어주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날씨가, 공기들이 대체로 한국 쪽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인데, 지금 이게 상층 일기도와 지상 일기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나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등압선도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지상 일기도가 아니라 상층 일기도 그림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약 500 헥토파스칼 기준으로 해서 등압선도를 그리게 되는데, 그 등압선도를 보시면 이제 기압 마루, 기압 골 분포가 있고 수렴과 발산 개념이 일어납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요 개념을 알아두셔서 수렴 지역과 발산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하강 기류와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는 걸 알면, 하강 기류는 고기압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게 만들어주고, 상승 기류는 저기압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왜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고기압 중심에서는 바람이 하강 기류가 불고 저기압 중심에서 상승 기류가 불다고 외웠는데, 이게 왜 상승이나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건지를 이제 원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읽을 땐 키워드가 뭐냐면, 주로 이제 편서풍 파동, 그 다음에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500 헥토파스칼 그 등압선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거는 중위도 지방입니다. 또 위도가 달라지면 다른 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위도 지방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형성의 원인을 주는 것, 즉 하강 기류와 상승 기류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같이 공부해 두시면 지상 일기도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개략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일기 요소, 그 다음에 등압선도를 통한 일기도의 그림과 그 다음에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셨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변화에 우리가 큰 것 중에 하나가 구름의 생성이죠. 보통 우리가 날씨가 뭐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는 맑아요, 흐려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혹은 비가 내려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만 표현하는 건 아니죠. 오늘 날씨는 어때요?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도 하죠. 오늘은 좀 추워요.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특징의 하나가 구름입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는 뭐냐? 상승 기류가 있는 곳에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주로 만들어지는 곳은
이제 조건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앞에 일기도와 연결을 시켜드리면 상승기류는 주로 저기압 중심 부근에서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저기압이 있으면 구름이 많구나라고 우리가 많이 혹은 저기압이 다가오면 날씨가 안 좋겠구나라고 짐작하는 건 저기압 중심 부근이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승하는 공기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단열 팽창 뭐냐면 주변과 열 교환 없이 올라가면서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요거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니까 주변에서 눌러주는 힘이 약해서 팽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팽창이 일어나게 되면 연력학적으로 외부의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상태, 즉 단열 상태인데 부피 팽창이 일어나는 그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열 에너지를 소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쓰게 되면 자체적으로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온도 하강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 하강이 내려가게 되면 상대 습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